신박한 경제의 핵심을 신박하게 풀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이창민 한양대 경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박시동 평론가님이랑 저랑 투샷으로 잡으면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크리스마스인데 아무튼 다들 고생하십니다. 네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부에서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랑 재정을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금융과 부동산, 올해 금융부동산 두 경제 부분 결산을 하게 돼서 크리스마스 저녁날 네.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게 너무 무거운 얘기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 어렵고 무거운 얘기. 네, 하지만 알아야 산다. 자, 두 분 금융시장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자, 올 금융시장 최고의 이슈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이창민 교수님. 네, 저는 키워드는 중앙은행 기준금리로 일단 잡았습니다. 아, 예. 네네네. 계속 동결했죠, 한동안. 네, 계속 동결했는데. 미국은 쭉 올라가는데 우리는 계속 동결했어, 그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포인트는 네. 방금 앞선 이상민 연구원님의 이 정부의 재정의 능력이 없음을 금융 부분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중앙은행 기준금리다라는 취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예. 아, 바로 들어가면 되나요? 예, 말씀해 주시죠. 이 중앙은행 기준금리가요, 어려운 굉장히 개념인데 사실은 금리를 내릴 때는 경기를 좀 부양을 하고요. 금리를 올릴 때는 경기가 너무 과열돼 있거나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높다거나 가계부채가 높다거나 네. 이럴 때 브레이크를 잡는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코로나 때 경제 대응을 하느라고 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굉장히 낮췄어요. 네, 그래서 돈이 많이 풀렸죠. 예,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후에 가계부채 또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경고등이 올라오면서 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쭉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랑 부동산 가격이 조금 잡혔어요. 네. 그게 이제 작년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3.5까지 올렸죠. 예, 그렇게 예, 3.5까지 올리면서 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중앙은행 저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로 계속 유지를 하고요. 네. 미국은 계속해서 상반기까지 올리다가 그 다음에 약간 계속해서 동결을 했는데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거를 키워드로 잡은 포인트는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은 저희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도 참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또 금리를 내리면 위험하다 이렇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예, 맞습니다. 예, 금리를 내리면. 예. 그리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저희 얘기하겠지만 저희 한국의 특성상 부동산 가격의 앙등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고민에서 3.5를 계속 유지를 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온갖 여러 가지 비난을 받으면서 비판을 감수하면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올해 초에 보시면 갑자기 정부가 2030의 지지율이 흔들리면서 예,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시작됩니다. 예, 정책 금융을 갑자기 도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서 통계를 보니까 저희가 한 4월, 5월 올해 봄 그때부터 다시 가계부채가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주담대. 예, 부동산 가격도 다시 앙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포인트로 잡은 건 올해 평가만 해보면 중앙은행은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네. 결국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외 중앙정부, 행정부처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철학 없이 흔들리는 바람에 네네. 엇박자가 생겨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키워드로 잡은 겁니다. 결국 정부의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액수, 비율 이런 게 쫙 올라가면서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이러다가 풍선 터지는 거 아니야? 큰일 났는데 나는 경고등이 들어올 만큼 올라갔다. 즉 중앙은행은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날까 봐 그래도 금리를 3.5에다가 유지를 했는데 정부는 완전 엇박자로 정책금융을 통해 가지고 은행들 쥐어짜고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몰아붙이면서 가계부채가 계속 늘었다. 굉장히 정말 이래도 되나?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다. 또 얼마 전에 또 정책금융 원희룡 이제 전 장관인가요? 아직? 네, 네. 아직은 현 장관. 아직은 현 장관인가요? 아니다. 전 장관입니다. 네. 그 임명이 됐습니다. 예. 예.
근데 얼마 전에 또 이런 관련돼서 정책금융을 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내년에 금융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내년에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정책 이것도 덩달아서 좀 혼선이 올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전부 다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불안하고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정말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러니까 방금 교수님 말씀에 잠깐 네, 첨언을 드리자면은 핵심은 한국은행이 이제 고물가에 대한 대책으로 고금리를 이제 구사한다고 하면 사실은 경제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고통이 가중되는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금리가 높으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죠. 예. 그런데 왜 필요하냐면 그 고금리를 하는 동안에 사실은 물가가 빨리 잡히고 그래야죠. 하라고 이제 고통을 어느 정도 참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인데 네. 그 동안에 사실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조를 맞춰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집값을 떠받친다는 이유로 오히려 이제 정책금융 특례그 보금자리론 뭐 이런 거 뭐 40년 50년 만기 예,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오히려 고금리랑 엇박자가 정책을 통해서 네, 물가는 네. 물가대로 못 잡고 고금리는 고금리대로 유지되면서 모순적인 상황을 계속 방치하면서 1년 동안 사실은 경제가 홍선을 빚었거든요. 네. 요 말씀인데 네. 더 방금 이제 나온 얘기는 그런 비판이 지금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학자분들 또 저 같은 뭐 평론가들 많이 했지만은 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요. 네. 내년도 방금 나온 그 정책금융 대책이 또 있는데 네. 신생아 관련해 가지고 아기 낳으면 이제 다시 집을 사는데 또 도움을 주겠다라는 정책금융 관련해서 지금 규모가 한 27조 정도 예상이 돼 있고요. 27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 저희가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만 청년주택 드림 통장 예. 그거 관련해서 현재 20조에서 30조가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고금리 기조가 끝난 게 아닌데 여기다 대고 또 집값 떠받치는 게 적어도 50조 정도 내년에 풀릴 것을 목표로 정부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혼선이 올해가 끝이 나고 내년에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똑같은 상황이 다시 이어질까 봐가 더 우렵습니다. 이 혼선은 우려스럽습니다. 네. 선거가 끝나야 그나마 조금 이 혼선이 조금 가닥이 잡힐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내년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기준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내년 4월 달.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수도꼭지 잠그고 한쪽에서는 물 풀고 하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청년들 신생아 막 낳은 이런 분들의 생애 첫 주택이라고 하는 좋은 목표일 수 있는데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빚내서 집 사라. 왜 빚내서 집을 사야 되냐? 건설업체 부동산 떠받치게 해줘야 되니까. 자, 박시동 평론가님은 올해 금융시장 키워드로 신뢰가 붕괴된 증시 이걸 꼽아주셨어요. 네, 어떤 의미신가요? 저는 일단 올해 금융시장 중에서는 역시 신뢰가 붕괴된 증시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네. 방금 뭐 우리가 부동산 얘기도 했지만 결국 부동산 거품이 많이 꼈다. 그러면 네. 이제 건전한 돈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그럼 당연히 증시로 투자해야 선순환이 될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상 증시에 투자하려고 봤더니 올해 증시를 돌아보십시오.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IT 관련한 뭐 요즘은 M7이라고 하죠. 네. 그런 기업들은 지금 75% 이상 올랐고요. 다우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다우존스 지수. 우리는 지금 연초하고 똑같아요. 중간에 잠깐 올랐던 건 다 토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시가 왜 이렇게 됐냐. 네. 왜 이렇게 그럼 됐습니까? 부동산 하지 말고 증시 해라라고 말하려고 봤더니 성과가 이런데 하라고 하겠습니까? 돈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보면 결국에는 신뢰가 붕괴됐다 증시가 건전한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왜냐 주가 조작이 1년 내내 난무했습니다. 아 맞아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짚어드리면 네. 사실 이제 정치면에 제일 많이 나왔지만 김건희 이 여사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1년 내내 사실은 정치 경제를 막론하고 일면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게 처리가 안 되니까 이제 국민들은 일단은 신뢰를 일단 증시에 하기 대한 어렵죠. 신뢰도가 예. 어차피 저 선수들끼리 뭐 해먹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힘 있는 사람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요. 예. 신뢰가 갖기가 어렵고요. 이제 좀 이제 시계열로 한번 쭉 보시면 2월 달에 증시를 강타한 게 이제 SM 관련한 하이브 주가 하이브 이제 저 지분 분쟁 사건인데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카카오가 2,400억 정도의 이제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죠. 아 그래서 구속되고 막 그랬어요. 이제 지금? 막 재판이 시작된 지 네. 일주일 정도 된 것 구속됐어요. 같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그것도 자본주의 쇼로 나름대로 볼만했는데 거기 시세 조정 같은 불법 행위가 막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국민들이 봤거든요. 네. 또 4월 달, 5월 달은 기억해 보시면 SG증권발 CFD 사건 알고 봤더니 이게 라더견 일당의 이제 사건으로 이제 여러 명칭으로 보여지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요. 그때 한 8개 종목이 한 2, 3주 연속 하한가를 때려 맞아 가지고요. 시총 8조가 날아간 사건입니다, 이게. 네. 굉장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보니까 6월 달에는 5개 종목, 방림 등 5개 종목이
또 연속 하한가를 맞았는데 이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건데 특정 커뮤니티 리딩방이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 속해 있는 그렇죠. 리딩방. 예, 여기는 또 선행 매매가 들어가 가지고 불법 리딩방 관련한 패턴이 이제 또 제기가 돼 가지고 한 5개 종목 연속 하한가를 맞았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그 슈퍼개미 사건은 이거랑 조금 다른 요거 또 다른 슈퍼개미 사건도 하나 있었고요. 유튜브에 네. 많이 나오는 김씨 사건이요. 그다음에 아마 10월 달에는 영통제지 주가 조작 사건 아이고야. 기억하실 겁니다. 맞아요. 이거는 뭐 2,000원, 3,000원 하던 게 뭐 몇 배씩 올라가지고 천문학적으로 손실을 끼친 사건이 계속 있었고요. 또 당장 11월 달에는 이제 파도 뻥튀기 상장 사건이 있었는데 주가 조작은 아니지만 주가 조작이나 거의 마찬가지인 가치 없는 기업들을 보고서를 속여가지고 뻥튀기 상장한 사건, 네. 맥을 같이 하는 사건들을 쭉 보면은요, 개미들이 도대체 이 시장을 믿고 투자할래 할 수 없는 무법이 난무하는 시장이 됐다. 그게 아마 올해 금융시장을 통해서 제가 꼭 키워드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공매도 전면 금지도 결국은 올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공매도 전면 금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네. 그건 하나 자체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일단 주가 조작 아닙니까? 근데 잘 네. 보세요. 지금 공매도가 금지가 됐어요. 네. 평소에 공매도가 있었으면은요, 허무맹랑한 뉴스가 나오면은 주가가 빠지지. 공매도가 그 해머로 머리를 쳐가지고 결국 주가를 못 오르게 하는 그런 기능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만 네. 지금 금지 기간 아닙니까? 네. 이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면요. 뭐 그 한동훈 총리와 이정재 배우가 밥 먹었다고 해서 그 해당 종목이 지금 7일 상한가를 보이질 않나 해서 지금 현재 소문이 퍼지면은 지금 그 삽시간에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심이 있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 근데 그것도 재밌더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임이 확정되니까 전부 다 폭락했어. 한동훈 관련주가 다 폭락해요. 그 본질을 보시면은요. 검찰 권력하고 친하면 이 종목은 이제 조사받지 않는다. 이런 믿음 시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시의 신뢰도가 빠지고 사실은 맞습니다. 금융에서 신뢰가 빠지면 금융 망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금융 관련한 여러 상품들의 이름에 우리는 다 신탁 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영어로 하면 트러스트예요. 트러스트죠. 금융의 핵심이 신뢰거든요. 자, 이 부동산 시장도 간단하게 결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창민 교수님이 정책금융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엇박자가 세게 났다. 또 부릉부릉 우리 박수동 평론가님 심지어 이게 내년에도 이어진다. 그리고 한탄을 해 주셨는데 자, 박수동 평론가님 올 부동산 시장 최고 이슈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부동산 PF 위기를 일단 꼽았습니다. 아이고. 지금 뭐 노출 잔액만 해도 약 134조 정도 PF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부실 위험이 지금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고요. 특히 초기 단계인 브릿지 PF 단계를 지금 못 벗어난 상황에서 그러니까 초기에 브릿지 PF로 하고 그다음에 브릿지를 지나고 나면 이제 본 PF로 그렇습니다. 넘어가는데 브릿지 PF가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자 비용이 계속 천문학적으로 쌓이면서요. 중소건설사, 중소증권사에 지금 굉장히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1년 내내 지속된 상황이거든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폭탄을 잘 눌러서 계속 이연시키는 대책만 냈거든요. 최근에 그래도 옥석을 가리겠다 이런 얘기를 최상목 그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얘기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밀려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이제 2주 전부터인가요? 이제 이제 더 이상 누를 수 없는 사건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굴지의 건설사인 태영건설 현재 연일 지금 자금 위기에 관한 얘기들이 90대 나오고 회장님이 있고요. 컴백하셨어요. 예, 그래서 일단 계속된 PF 돌아오는 자금들을 현재 못 막고 있어가지고 지금 알짜 사업 매각. 예, 부천의 오장동 사업 현장도 지금 매각하는 것처럼 이제 기사가 나오는 걸로 봐서요. 올해는 아마 이 PF 위기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제일 큰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4월 이후를 잘 봐야 된다. 그때 진짜 되게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러던데. 근데 부동산 PF 이게 엎어지는 거는 금융시장으로도 이 위기가 급속도로 전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교수님? 뭐 이것도 그러니까 대출이니까요. 근데 저희 보통 보면 대출이 어떤 부분에서 대출이 하나가 망가지면 금융기관들이 이제 자기들이 돈을 확보해야 되니까요. 금융기관들이 돈을 확보하는 방법은 이제 신규 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분야의 대출을 회수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저희가 표현을 하기로는 금융 부분의 위기가 실물로 전이되는 통로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박평강님이 이 정부가 어떤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전에 금리랑 조금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이제 미국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요. 네. 금리를 내년에는 낮추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던졌어요. 그랬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내년 한 중반 하반기 이후로부터 금리를 중앙은행이 낮출 거다 이런 기대가 막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낮출 거란 기대가 벌써 형성되는 건 제가 보기엔 원인은 딱 하나. 어차피 내년에도 정부는 긴축재정하고 경기 부양 안 할 거니까 결국은 중앙은행에 팔을 비틀 거다 이런 건데 자 여기서 이걸 부동산하고 연결시키면 네. 지금 가뜩이나 정부가 막 정책금융 남발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약간의 이상한 기대를 형성시켜 놨는데요. 네. 여기다가 만약에 시장에서 금리 떨어질 거다라는 기대까지 확고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무지하게 땡겨서 그게 부동산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 더 위험하다고 봐요. 네. 가계부채가 정말 폭발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하이리스크 PF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네, 지금 이제 PF에 대한 그러면 대책은 뭐냐라고 네네. 물어볼 때 정부는 지금 꾹꾹 눌러가지고 폭탄을 넘기기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문제를 굳이 따지면 제일 비쌀 때 땅을 샀고요. 땅값 제일 비쌀 지금 때. PF 지금 PF 돼 있는 그렇습니다. PF 사업하는 데가 제일 비쌀 때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때 사업성을 예측할 때 금리를 4에서 5로 잡았는데 네. 지금은 한 10에서 12 정도를 평균으로 지금 금리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PF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2배, 지금 3배 이 상황을 만약에 이연시켜 주잖아요. 뒤로 넘겨주면 그러면 네. 지금 갖고 있는 고금리가 사업성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부도는 안 나도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책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튼튼하지 않은 사업장을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낮은 가격에 다시 시장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야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죠. 예,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저금리를 통해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갈까 봐 걱정인 거죠. 그러면은 더 풍선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터질 풍선 크기만 더 키우는. 예, 그래서 미국 금리가 이제 상반기 정도에 내려갈 거라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도 빨리 내려야 된다라고 계속 압박을 주고 있는 모양새가 좀 걱정은 됩니다. 네, 걱정됩니다. 신박한 경제, 걱정되는 경제였습니다. 이창민, 박시동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좀 전망해야 될지 올해 한 해를 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했을 때 좋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오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은 토끼의 해라 그랬잖아요. 네. 2023년. 올 한 해는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 올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에 올 한 해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확한 악재가 좀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PF 문제가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작년 말 우리 연초에 시중금리, 시장금리가 무섭도록 올랐었고 맞아요. 그때 막 집값이 거의 하락은 했는데 이제 2단계 하락이냐 아니냐의 문제, 둔촌주공 미분양 문제 이렇게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터지면 한국 경제는 2023년 힘들겠다. 게다가 두 번째가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1,000조 원을 넘었어요. 코로나19 전에가 670조.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제가 잘 가는 여기 설렁탕집 사장님, 여기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맞아요. 350조를 빌린 겁니다. 이제 버티고 버틴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뇌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가계부채. 또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좀 돌아와 보니까 그냥 올 한 해를 꾸역꾸역 버텼어요. 버티자. 예, 버티자. 경기 침체라는 게 보통 2분기 연속 분기 상승률, 경제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떠야 되는데 올해 뭐 확정치는 안 나왔지만 우리 한 1.4% 경제 성장을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했던 경기 침체는 2023년에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2024년으로 간다. 우린 지금 이렇게 넘겼다. 이렇게 버텼는데 넘겼다. 네. 올해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2023년 경제 전망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볼 텐데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저 미국 기준금리 정말 많이 다뤄졌어요. 뭐 그래요? 점도표 나오고 네. 막 세세하게 다 나눠졌는데 지금 보면 이제 최근에 3회 연속 동결을 했잖아요. 네. 결국 미 연준이 이 정도면 좀 인상을 멈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을 때 깜짝 실적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어닝 서프라이즈.
그런 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연준은 정말 깜짝 연준이었습니다. 깜짝 연준. 네, FRB 서프라이즈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 긴축은 종료됐다라는 것을 시사했던 12월 FOMC 회의가 아닌가 이제 보여지는데요. 보통 이렇게 FOMC 회의가 끝나면 네 가지 측면을 봅니다. 네. 첫 번째가 성명서 봐야 되고요. 성명서 문구를 토대로 한 기자회견을 봐야 되고 이와 함께 36912는 점을 찍잖아요. 그쵸. 향후 뭐 금리 전망, 점도표 봐야 되고 SEP라고 해서 이제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이 네 가지를 봐야 되는데 네. 네 가지 모두가 이번 12월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은 끝났다. 네, 긴축 종료를 이제 시사하는 그런 회의에서 저는 이 정도까지 파월 의장,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노골적으로 이런 걸 사인을 줄 것 같지는 않았었거든요. 주더라도 1월 FOMC 회의 때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12월에 하는 내용들 성명서 문구라든가 또 그 후에 끝났던 파월 의장의 발언들 내용을 보면 이제는 금리 인상은 끝났고 남은 이제 금리 인상 못하면 동결인데 지금 동결 아니고 시장은 인하를 바라보니까 올해 기준금리 중앙은행들이 결정하는 이제 기준금리는 금리 인하가 시작됐겠구나. 그러면 언제 시작하는지 횟수 이게 완전히 중요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뭐 금리 인상이니 뭐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불과 이틀 사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됐네요.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확 바뀌었어요. 확 깜짝. 네.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시기 논의했다 이런 네. 발언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막 환영하는 분위기가 물씬 풍겼는데 네. 사실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사실 시기 횟수가 중요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내년에 FOMC 회의가 8번이 있어요. 1월, 3월, 5, 6, 7, 그다음에 9월, 11월, 12월이 있는데 지금 시장은 3월일까 5월일까를 이제 재고 있습니다. 3월일까 5월일까? 예, 실은 3월 확률이 높았다가 뚝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엊그제 12월 FOMC 회의 이후에 3월에 금리 인하 시작된다는 확률이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 안 해봤지만 70%가 이제 넘어섰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5월을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3월이냐 5월이냐인데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보면 고용 지표가 얼마나 많이 확 꺾이느냐의 관건일 것 같아요. 이제 1월, 2월 두 번의 난팜 페이롤, 그러니까 비농업 부문의 고용 지표들이 나오게 될 때 네. 그게 상대적으로 깊이 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3월에 바로 금리 인하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완벽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서 좀 5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 수치를 보면 인하 시기가 언제가 될지 맞습니다.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그렇습니다. 거다. 예. 네. 그런데 중요한 건 횟수겠죠. 이번에 점도표를 보면 위원들은 이제 4.5에서 4.75에 가장 많은 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년 연말이 한 4.6%로 중간값으로 끝날 거야라고 하면 지금이 5.5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4.75를 기준으로 하면 3번 정도인데 저는 한 4번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4번까지. 예. 네. 제가 이제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은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5, 6, 7 연달아서 금리 인하를 하고요. 9월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11월에 미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2월. 뭐 이렇게 전 보고는 있는데요. 네. 그러나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투자자라면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를 언제 시작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또 하나에 나온 특징들이 통화정책이 상당 부분 좀 힘을 잃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보다는 시장이 더 똑똑해졌다. 시장이 더 똑똑해졌다. 예, 즉 우리가 지금 금리라고 하면 연준, 한국은행, 뭐 일본 중앙은행, 뭐 여기 유럽 중앙은행이 건도나 ECB가 하는 기준금리라는 게 있지만 네. 이거를 토대로 한 시장에서 형성되는 뭐 채권금리라고도 말하고 그렇죠. 기사에서는 시장금리라고도 말하게 되는 이제 두 가지의 금리가 우리를 맡게 되는데 네. 실은 보통은 기준금리를 뭐 이렇게 보고 시장이 뭐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시장이 먼저 움직여요. 선제적으로 움직입니다. 예, 얘가 똑똑해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세계 시장금리라고 하는 게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보게 되는데 이미 4%가 깨졌습니다. 지금 3.9%대까지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3월에 인하하든 5월에 인하하든도 중요하지만 이 10년물 국채금리, 시장금리가 1, 2월에 얼마나 더 빨리 떨어지느냐가 훨씬 더
우리 생활에 민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장 금리가 결국은 돌아 우리 주식시장 돌아 나의 대출금리 여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한 해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그래도 금리 때문에 요즘 고금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들으면 좀 그래도 약간 설렐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은행은 사실은 이제 어제는 물가 상승률이 좀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는 2%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좀 들 때까지는 통화 긴축 기조 장기간 지속하겠다. 충분히 장기간 지속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긴 해요. 한국은행은 한숨 돌렸죠. 연준이 금리를 더 안 올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 조마조마했었거든요. 네. 7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한국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정은 좀 다른데 일단 미국이 더 안 올리고 뭐 인하한다라고 하니까 한국은행은 한숨을 돌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인하하더라도 한국은행은 인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우리는 인상 요인, 너무나 강력한 인상 요인이 실은 존재합니다. 그게 전기요금, 가스요금이에요. 이제 한국전력 올해 꾸역꾸역도 버텼지만 이제 못 버텨요. 이거 다 부채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뭐 총선 때까지 붙잡을지 4월 이후까지 붙잡을지 모르겠으나 전기요금, 가스요금, 공공요금 올리게 되면 우리 물가는 실은 상방이 훨씬 더 열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은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더뎌 보인다. 미국에 대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라면 사무관, 우유 서기관까지 등장한 상황이라서 다들 물가가 걱정인데 이게 좀 앞으로 더 오를까요? 내년에 물가 관련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가에 있어서 물가를 가장 끌어올리고 또 가장 떨어뜨릴 수 있는 한 녀석만 꼽자면 한 녀석만. 한 녀석. 그 녀석은 누굴까요? 누구죠? 한 녀석? 에너지 가격과 관련이 있는데 누구나 다 아는 국제 유가입니다. 예, 유가. 예. 우리가 서비스 가격, 무슨 가격, 뭐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뭐 설렁탕, 뭐 아까도 말했지 뭐죠? 우유, 뭐 라면, 뭐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결정타는 석유, 유가입니다. 유가. 그래서 유가를 어떤 식으로만 눌러놓으면 물가 상승률은 이게 굉장히 좀 잡히고 있는 것처럼 하는 착시 효과가 나오거든요. 네. 우리의 체감 물가라든가 생활 물가에서는 왜 이렇게 고물가야라고 하지만 유가를 구체적으로는 WTI 기준으로 $80 안보게 $70 선에서만 계속 눌러놓는다면 물가 상승률은 실질적으로 안 튀어오를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에.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국제 유가를 뭐 이건 약간 뭐 음모론성으로 가겠지만 대선 때문인지 하여간 뭐 때문인지 지금 전 세계에서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누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졌을 때 바로 나왔던 게 $100 간다, $120 간다는데 오히려 뭐 $69, $68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유가를 눌러놓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저는 미 대선이 오게 되는 이제 9월, 10월 이때부터 다시 유가는 튀어오를 수밖에 없겠고 그건 결국 또 뭐 이스라엘 하마스의 어떤 뭐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약간 정치적과 결합해 보면 그런 상황이어서 상반기에는 조금 잡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겠으나 한 10월 전후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선 이후부터는 다시 물가가 좀 들썩이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두 번째 키워드가 이거 연결된 건데 선거의 해잖아요. 네. 내년 4월에 우리나라는 4월에 총선이 있고 미국은 내년 11월에 대선이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요? 내년이 정말 선거의 해고요. 전 세계 인구의 41%가 대통령을 뽑거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당장 1월에 대만의 총통 선거가 있고요. 아 이게 우리랑 미국뿐만이 전 아니군요. 세계 이슈입니다. 전 세계 이슈. 리더십이 다 바뀌는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네요. 하고 3월이 되면 푸틴 또 이번에 등장했죠. 또 하겠다고 네. 했고요. 하고 5월, 6월 가게 되면 뭐 영국의 총선 또 유럽 의회의 총선이 있고 그 전에 4월에는 우리의 총선이 있죠. 그리고 이제 11월에 미 대선으로 이제 정말 대미를 장식하게 되고요. 또 하나가 지금 그렇게 홍보가 잘 안 되는데 7월, 8월에 세계적인 행사가 있어요. 7월, 8월에요? 네. 뭐죠? 그거 모르시죠?
파리 올림픽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왜 이렇게 홍보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올림픽이 코로나 때문에 한 해 미뤄지면서 이게 예. 텀이 짧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2020에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2024 파리 올림픽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한 해를 보면 선거 치르다가 전 세계적으로는 올림픽 한 번 겪다가 마지막에 미국 수장이 바뀌는. 이래서 오히려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경제적인 이슈를 훨씬 더 지배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뭐 그런, 그러니까 딱 내년 한 해는 오히려 경제적인 논리가 좀 묻힐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이 있는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키워드가 또 연결이 되는 게 이분이 다시 뉴스 전면에 등장했어요. 트럼프.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왜 키워드로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내년에 이제 불확실성을 일으키는 요인을 크게 세 개 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가 트럼프, 두 번째가 역시 이스라엘 하마스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스라엘 하마스를 이란이라는 키워드로 좀 바꾸고 싶고요. 네. 세 번째가 중국입니다. 중국. 그러니까 뭐 좀 이따 뭐 올해 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런 전망도 이 세 개가 큰 어떤 사고를 안 치면서 이제 가게끔 하는 거에 기반으로 한 전망이기도 한데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불확실성이라기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 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이야기로만 해도 한 시간을 갈 텐데 이런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석유 시대를 좀 더 연장하고 싶어요. 가령. 네. 그렇죠. 친환경, 기후 변화. 그런 건 아주 난 안 믿어. 안 믿어. 음모론이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예, 이거 이산화탄소가 뭐 온난화야 남극의 펭귄이 죽어가요. 이런 걸 싹 다 그냥 음모론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조건 셰일 파자. 네. 예. 그러면은 이 연쇄 효과가 나오는 거죠. 셰일 오일을 미국이 다시 파기 시작하면 국제 유가는 폭락합니다. 아무리 중동에서 감산하더라도 미 셰일로 계속 팔아제끼면은 폭락하게 되죠. 그럼 우리 전기차 그냥 죽습니다. 네. 2차 전지 그냥 다운되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가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되돌리는, 그러니까 즉 다시 한번 2019년 12월 30일 이전의 세상을 한 번 더 연장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3월 이후에 내년 3월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이다 막 이런 거 나올 때 압승이다 뭐 트럼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 수혜주, 트럼프 관련주로 상당히 그럼 지지율에 따라서 2차 전지주 던져야 되나요? 던져야 된다 만다는 거 개인 판단이기는 그렇죠. 하지만 전기차 산업에서는 악재임에는 악재이다. 틀림이 없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도 이제 트럼프에도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결국 어떻게 할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도 비극이고 지금도 빨리 끝내야 되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에는 그나마 이란이 노골적으로 끼어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격적으로 이란이 뛰어드는 순간 이 전쟁의 효과와 사이즈는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이다. 네.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연초가 되는데 이란이 여기 이란 얘기 나오면 이건 또 완전히 다른 변수가 되거든요. 그럼 이란 요번에 끼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죠. 네. 그러면은 이건 또 국제유가 폭등에 물류비부터 이건 뭐 측정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저는 결국은 이란이 뛰어들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나름 이제 제가 뭐 경제 쪽이긴 하지만 외교적으로 봐서 특히 대선 전후로 9월, 10월, 11월 요때 이란이 한 번은 몽리를 부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점이 심히 걱정되고요. 세 번째가 중국입니다. 네. 뒤에 중국이 있는데 좀 앞서 이야기를 하면 네. 중국은 지금 디플레 국가예요. 이미 경기 침체에 빠져버렸습니다. 예, 마이너스 물가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 중국은 뭐냐면 한 해를 버텨줘야 되기를 우리는. 버텨달라. 아니, 버텨달라.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미국 대선에도 중국이 무너져 버리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 가장 빨리 좀 경기 침체 또 아주 힘든 위기를 맞지 않을까. 그런데 또 이 문제가 쉽게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이 그렇게 경기 침체에 무너지고 하면 중국은 100% 대만을 또 전쟁 이슈를 끌어들이는 또 그 해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게 내년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거니까. 내년만. 네. 내년에는 제발
내년에 잘 버텨라. 잘 버텨라. 잘 버티고 중국이 잘 버티는지 못 버티는지는 위안화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안화가 6대가 기록해야 돼요. 달러당 위안화가 7자를 보면 안 되고 한 6.9, 6.8 여기에서만 6.6위안대에서만 위안화가 좀 놀아주면 일단 한숨은 돌리는데 7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7.3. 7.3. 네, 이게 요번에 전고점인데 거기를 또 뚫어버리면 이제 초위안화 약세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버티기를 희망하지만 상당 부분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 지표 하나 달러 위안 그 지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중국 경제가 어떻게 갈지 좀 볼 수가 있는. 그러나 2025를 바라본다면 진짜 비관적이다. 중국은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2025까지 보면. 근데 이제 뭐 사실 이제 앞으로의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024 상반기까지만 원래 해야 돼요. 이런 것도. 네. 상반기까지 봤을 때는 그렇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게 코스피잖아요. 네. 다음 키워드가 코스피인데 올 초 전문가들이 상저하고 얘기 많이 했어요. 네. 평가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이제 1분기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제 모 방송사에서 이제 라디오를 진행했었거든요. 이제 경제 프로를. 그때 이제 우리 청취자들하고 했던 것이 코스피 2,500을 돌파가 되면 등산을 간다. 등산 간다. 네, 관악산에 등산을 간다. 그래서 그 주에 2,500이 돌파가 되면 제가 아침부터 거기 가 있겠다. 우리 그 작가랑 PD랑 다 해서 그 펜발을 들고 서 있을 테니까 그때 모이자라고 했어요. 근데 2,490 갔다 떨어지고 안 되면 2,500을 못 돌파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프로를 떠나게 됐죠. 그러니까 그리고 2,500을 돌파했어요. 돌파하고 등산을 할 운명이 아니었네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이제 내부자들끼리 등산을 하긴 했는데 그러다가 2,600까지 가다가 와 시세 나나하다가 이게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2,500. 그러니까 뭐 상저하고 뭐 상고하죠 이게 아니라 그냥 박스였던 한 해. 2,500에서 2,500으로 끝나는 한 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은 결국 우리 올해 경제가 꾸역꾸역이었잖아요. 주식도 꾸역꾸역 뭐 이렇게 올 한 해를 보낸 것 같네요. 그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코스피 3,000을 봤잖아요. 숫자를 봤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언제 3,000 넘지?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좀 선거도 있고 한데 좀 훈풍이 불까? 어떻게 보세요? 먼저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제시했던 이제 내년 코스피 전망치 이렇게 쭉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 알겠지만은 거의 틀립니다. 이게 매해 틀리고 결론은 매해 틀리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어떤 그냥 안 보는 아이콘으로 좀 이제 전락을 했는데 증권사들의 전망치가 모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2,190부터 2,950이에요. 이게 전망인가요? 네, 2,200부터 2,900.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된 전망인데요. 나도 모르겠다네요. 이 정도면은 나도 모르는 거죠. 저는 이제 내년 전망을 2,840 다 리포트도 냈고 다른 방송에도 2,840을 2,840. 근데 2,840을 돌파하면 이 상황이 또 확 열릴 것 같아요. 위가 확 열린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 당시 청취자들과 2,500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은 2,840을 2,840이면 관악산 갑니까? 넘어야. 넘으면 관악산 입구에서 이제 팻말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땐 뭐 누구랑 될까요? 같이 갈까요? 튀김옷이라도 저도 같이 갈까요? 네. 듣기만 해도 되게 좋은데요. 그래도. 그 이유가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입니다.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우리 코스피가 갈 때 그러니까 뭐 수출도 잘 돼서 코스피가 상승하는 경우, 뭐에서 상승하는 경우, 무슨 산업이 잘 돼서 상승하는 경우라는 이제 업종별, 그러니까 이제 미시 지표들이 있지만 매크로 지표 중에서는 달러 약세만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원화 강세라는 것만큼 코스피가 잘 가든 그런 재료가 없거든요. 근데 이 달러가 정말 세계 유일하게 해당 국가의 금리와 통화 가치가 거의 함께 가는 나라입니다. 이게 기축 통화여서 그런데요. 말이 좀 어려운데 미국의 뭐 대표 시장 금리라고 하면 10년물 금리잖아요.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 가치도 떨어지는 약세가 됩니다.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 값도 올라가게 되는 거의 연동을 합니다. 이런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IMF 때
금리 25%였는데 원화는 완전히 그렇죠. 폭망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지금 10년물 금리가 한 3.9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이게 저는 한 3.8 레벨 선까지도 뭐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3.8 뭐 7. 그러면 당연히 달러 가치도 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한 98, 95. 우리 원달러 환율로는 1240원대까지도 이제 떨어지게 되는 요 국면에서 저는 코스피가 이제 2600, 2700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매크로 지표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왜 2840을 꼽냐면 네. 2840을 깨고 더 올랐다는 것은 금리가 더 많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하고 달러 약세가 더 심화가 돼서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는 정말 1180원대까지 내려오게 되는 그런 와중이면 이건 일종의 자산버블 같은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내년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미국의 10년물 금리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이 두 개를 놓고 계속 추적해 보면서 가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한 97 요 정도까지 깨고 더 내려오면 막 95, 94 그러면 코스피도 상당 부분 시세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공중파 라디오국에서 뭐 업종이라든가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런 매크로 지표가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아서 다음 질문으로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 그래도 이제 뭐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래도 이쪽 부분을 조금 보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좀 조심스럽네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긴 하지만 또 한데 저는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네. 완성차를 좀 꼽을 수 완성차. 있습니다. 예, 완성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이딴 것들이죠. 완성차들이 올 한 해를 놓고 보면 전혀 시세를 못 받았습니다. 네. 그게 실적도 잘 나왔고 뭐 또 괜찮은데 큰 악재가 없는데 이제 시세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장 코스피를 투자하는 분들은 이래서 코스피는 안 돼. 이래서 다 미국 간다. 네. 뭐냐 이게 실적이 사상 최고의 주가는 왜 연달아 무너지고 오히려 가만히만 있으면 또 괜찮아요. 하락해요. 뭐 이런 상태였었는데 저는 완성차가 한 번의 시세를 줄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두 마리의 토끼가 있죠. 네. 하나는 이제 전기차 레벨로 따졌을 때 뭐 성장성 같은 것들 또 뭐 내연차 레벨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제 뭐 완성차 대형주 중에서는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외에 가장 좀 제가 생각하는 뭐 병기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그런데 이게 왜 조심스럽냐면 그러니까요. 앞서 트럼프라는 트럼프. 이 재료가 이게 맞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죠.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볼만은 하다. 뭐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보면 네. 크게 물줄기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바뀌는 물줄기를 되돌리려는 그런 흐름이 어떤 식으로든 좀 차단되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내년에 정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왕좌의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으나 그걸 바꾸려고 2050 탄소 중립을 하려고 전기차를 하려고 뭐 비대면 초연결하려고 뭐 코로나19도 거쳤고요. 코로나19라는 게 그냥 너무나 우리의 그 소위 말하는 일상을 바꿔놔가지고 이건 누군가가 계획한 거다 해서 팬데믹이 아니다 플랜데믹이다 뭐 이런 별칭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바꿔놨는데 이걸 다시 이제 뒤로 가는 건데 여러분 제가 이게 좋다 나쁘다의 어떤 그거를 말하는 가치의 판단이 아닙니다. 흐름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불확실성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두고는 있으나 그래도 포트폴리오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등 또 에너지 관련한 것들, 전력 이런 것들을 상반기에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예, 상반기는 앞서 말했듯이 어떤 식으로든 눌러놓을 것 같은데요. 원자재 가격을 하반기가 되면 이젠 본물 터지듯이 더 이상 누를 수 없다. 예,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저는 이제 국제 유가가 본격적으로 상반기에 박스에 갇혀있던 유가가 랠리를 피면서 그 외에 다른 원자재도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이제 비관적인 게 그 앞서 말했지만 그렇게 다시 원자재가 가면 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사상 초유의 난리가 2025년에 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년에 금리 인하를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가 잡힌 줄 알고. 근데
물가가 올라. 그럼 이해를 다시 올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미리 한번 제가 가본다면 2025년을 전 2025년 그러니까 2024년 오늘이라면 우리 둘이 또 한다면 저는 2025년의 키워드는 마네터리 팔러스의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위기다. 뭐 컬랩스, 통화 정책이 침몰. 그래서 저는 이제 2025년 이후부터는 막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좀 신뢰뿐만이 아니라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너무 좀 심오하게 갔나요? 너무 비관적이지 않고. 아니 2025년 네. 얘기고요, 여러분. 네. 2024년은 네. 4년은 2840 네. 코스피. 네. 4년은 어떻게든 이렇게 희망적으로 2024년은 좀 다르다니까요. 아, 네. 네. 올림픽도 있습니다. 여름에 즐기십시오. 네. 근데 어쨌든 불확실성이 있고 지금 네. 선거도 있어서 좀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투자는 신중하게 하시고 선택은 또 투자자의 몫이니까 잘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마지막 네, 맞습니다. 마지막 아주 좋은 키워드. 지적해 주셨어요. 네, 마지막 네. 키워드 네. 부동산 잠깐 볼게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부동산 흐름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작년 이맘때도 아니죠. 작년 한 10월 정도에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오래 나쁘게 봤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는 이제 금리가 상당 부분 오를 거라고 이제 봤기 때문에. 네. 근데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랐는데 이건 또 너무나 오른 거예요. 당시 12월, 작년 12월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9, 8도 나왔습니다. 네, 8도 8%. 나왔어요. 네. 근데 여러분 주담대 금리 8%는 한국은행이 제시한 마지노선입니다.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8%가 넘으면 컬랩스,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은 이제 진짜 재앙의 시작, 완전 폭락의 전조라고 했었는데 그러고 그때 12월, 1월에 올 1월에 시세를 보면 잠실에 하여간 이런 아파트들 30평형대 아파트 25억 하던 게 16억, 맞아요. 네, 17억까지 폭락을 10억 했었고 이상 빠졌죠. 네. 그리고 3월에 빅 이벤트가 이제 다가오는데 그때 당시에 둔촌 주공 분양이었습니다. 맞아요. 하고 그게 거의 미분양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높았습니다. 하고 미분양이 낮다면 실질적으로 올 한해 집값은 2 레벨 다운, 그러니까 1단계 레벨에서 한 번 더 떨어지는 이제 그걸 맞이하게 됐을 폭락장이 건데 올 거다. 폭락이 왔겠죠. 근데 돌아가 보면 둔촌주공 미분양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온갖 규제를 다 풀어줬고요. 풀어줬죠. 예, 그리고 완판이 됐고요. 예. 그리고 8%까지 갔던 주담대가 3월, 4월, 5월에 3.6%까지 또 떨어져요. 3.8%까지. 맞아요. 그러면서 영끌족들이 들어왔고 집값이 다시 이제 올라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당시 그럼 왜 둔촌주공을 관련한 규제를 풀어줬느냐. 이거 집값 버텨주는 거냐. 정부가 막 이렇게 막 비난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와 연관이 되냐면 제가 모두에 말했던 부동산 PF. 부실 문제입니다. 만에 하나 그때 당시에 둔촌주공이 미분양이 됐으면 거기에 연계돼 있던 정말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거기에 돈 불려준 굴지의 증권사, 뭐 이제 연쇄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태가 났고 다행히도 금리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온 거죠. 그러다 다시 지금 또 금리가 지지난달까지만 해도 또 주택담보금리가 7.3까지 또 올라갔다가 지금 엊그제 제롬 파월과 연준이 또 내년에 금리 인하한다고 하니까 시중에 3.85가 나왔더라고요. 네. 어제 제가 은행에 전화해 봤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겠습니까? 너를 띄네요. 너를 띄는 한 해가 됐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생각하는 이슈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부동산 PF,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일 텐데 부동산 PF 문제는 상존하는 겁니다. 이거는 해결도 안 된 거고요. 지금 현재 위기를 계속 이렇게 넘겼더라고요. 계속. 예. 제가 뭐 저쪽에 법원에 요즘에 좀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일산 법원에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 이제 많이 가거든요. 웬 그 지산이라고 하죠. 지식산업센터가 진짜 너무나 많고요. 다 공실이고요. 맞아요. 옆에 터를 또 파고 있고요. 이제 그게 전국에 있는 게 이제 133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30조 이상은 이제 된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이게 뭐 정말
이거는 그냥 터집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를 어떤 식으로 터트릴까?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동산 PF는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네. 부동산 시장의 악재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있다라는 거 하나. 근데 두 번째,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을 지금 보니까 주담대 금리에 엄청 민감하게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령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번에 미국의 금리가 시중금리가 떨어지면서 우리의 시중금리도 떨어지면 다시 또 주담대 금리가 3.5 밑으로 3.3, 3.2로 내려오면 또 들어올 것 같아요. 영끌족들이. 예. 아, 그러면 이게 또 누가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집값이라는 게 또 버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조금만 더 길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저는 내년의 이슈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들이 네. 하고 저는 내년 하반기 특히 연말로 갈수록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한번 폭등을 하면서 큰 진짜 물가 상승이 온다라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내년 한 해를 놓고 봐서 주담대 금리가 떨어진다면 뭔가 뭐 집값에 좀 온기가 도나 뭐 이런 뭐 뉴스나 보도들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집을 산다는 건 뭐 적어도 5년 뭐 이상을 또 그러니까 봐야죠. 첫 번째는 거주의 목적이고요. 투자로 보는 분들도 그 정도를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판단은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인구 구조를 보면은요. 제가 이제 제 나이를 밝힐 수는 없으나 저랑 같이 태어난 친구들이 110만 명이더라고요. 110만 명. 네, 110만 명. 근데 작년에 24만 명이 태어났고요. 올해 22만 명 정도가 태어날 거라고 합니다. 하고 82년생 김지영을 기점으로 인구가 우리는 뚝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60만 명, 40만 명, 30만 명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 인구 구조라는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드디어 2021년부터 인구 순감 구조가 됐다는 점들 네. 이런 것들을 좀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이슈, 단기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런 것을 보시고 판단하시라까지. 네. 예. 판단해야 한다. 예. 신중하게 판단하시라.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면 제가 이제 막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막 할 텐데 여기선 여기까지. 네. 예. 오늘 바삭한 초대석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MBC 라디오 시사 화제의 클립 영상들을 보내드렸습니다. 올 한 해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갑진년 청룡회의 2024년 1월 2일 12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I hear every word you say. Just like a prisoner